1700년 스페인 왕실 의사들이 국왕의 관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은 후추 알만 했고 폐는 이미 썩어 있었으며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액체만 가득했거든요. 39세. 그게 스페인을 200년 넘게 지배한 합스부르크 왕조 마지막 왕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의사들은 끝내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왕조 스스로가 수백 년에 걸쳐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순수한 피를 지키겠다는 집착이 결국 그 피를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바꿔놓은 겁니다.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녀들이 궁주의 침실 문을 열자마자 하나같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19세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화려한 드레스를 걸치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방 안에는 고가의 향수로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시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왕실에서 그런 말을 꺼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 공주의 얼굴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입술은 두툼하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훗날 역사가들이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왕실은 이걸 순수한 혈통의 증거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수백 년간 왕족끼리만 결혼해온 결과가 바로 이 얼굴로 나타났다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대대로 쌓여온 유전적 대가가 몸 밖으로 터져나온 신호였습니다. 더 기막힌 건 이 사실이 궁전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귀족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오가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의 요리사들까지, 마구간을 관리하는 하인들까지 왕족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먼저 붕괴가 시작된 곳은 전쟁터도 국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혈관 안이었습니다. 1605년 왕실 의사 루이스 마르카토는 손이 떨렸을 겁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이걸 제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겠죠. 내용이 너무 위험했거든요. 근친혼이 유전병을 대대로 전달하며 결국 왕조 자체를 내부에서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선구적인 통찰이었지만 당시 왕실 입장에서는 신성한 혈통을 모욕하는 불경죄나 다름없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논문은 서랍 속에 조용히 묻혔고 마르카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정확하게 훨씬 가혹한 형태로 돌아왔어요. 카를로스 2세는 혀가 너무 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턱의 변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침을 흘렸습니다. 다리는 구루병으로 휘어 혼자 계단조차 오르지 못했어요. 200년 동안 왕족끼리만 결혼한 결과가 한 사람의 몸에 고스란히 압축된 겁니다. 마르카토의 경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60년 너무 일찍 왔을 뿐이었죠. 펠리페 4세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자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가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건 200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펠리페 4세는 홀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촌과 결혼하고 조카와 혼례를 올리며 혈통을 좁혀온 조상들의 선택이 머릿속을 스쳤겠죠.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반복했다는 사실이, 순수한 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내린 결정들이 결국 자식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마드리드 하늘 위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그 심장부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끝내 그 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신성한 혈통이라는 환상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8세 카를로스 2세가 직접 통치를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대관식장은 화려했어요. 금빛 옷, 붉은 카펫, 성당을 가득 메운 귀족들. 그런데 정작 왕좌 앞에 선 왕의 모습은 그 화려함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양옆의 시종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했고 왕관의 무게조차 버티지 못해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튀어나온 턱 사이로 침이 흘렀어요. 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추기경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왕에게 힘을 주시고 후계자를 점지해달라고. 그런데 성당 안에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왕좌 위에 앉은 사람이 제국을 이끌 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거기 올려진 상징물이라는 걸. 합스부르크가 200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의 정점에 제국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왕이 앉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치고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제국이 흔들린다. 왕실은 답을 찾아야 했고 답은 단순했습니다. 건강한 왕비를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낙점된 사람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조카딸 17세의 마리아 루이사였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웠어요. 왕의 신체적 상태로 혼인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왕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모든 걸 압도했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마리아 루이사는 드레스 대기실에서 처음 신랑을 마주했습니다. 앙상한 몸, 다물리지 않는 입, 흐릿한 눈빛. 공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국가 간의 동맹 앞에서 한 개인의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죠. 장미꽃과 향초로 장식된 첫날 밤, 왕은 다리에 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 루이사는 직감했을 겁니다. 자신이 왕비가 아니라 제국의 마지막 도박에 던져진 말이라는 걸. 결혼 후 수년이 지나도록 후계 소식은 없었습니다. 왕실은 초조해졌어요. 의사들은 염소의 피로 왕을 씻기고 부적을 붙이고 온갖 비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혈통 자체가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왕실이 찾은 답은 황당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왕비 탓으로 돌린 겁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프랑스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페인 궁전을 황금으로 장식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화려하지만 숨이 막히고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소진되어 가고 있다고. 왕비라는 직함만 있었을 뿐 그녀에게 허락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도구로 팔려와 책임만 뒤집어 쓴 채 잊혀간 거예요. 결국 1689년 26세의 마리아 루이사는 숨을 거뒀습니다. 독살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텨낼 이유를 잃은 사람이 천천히 꺼져간 겁니다. 왕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다음 왕비를 물색했어요. 이번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기로 유명한 가문 노이부르크의 마리아나를 데려온 거예요. 건강한 피를 수혈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침실, 채워지지 않는 왕실의 희망. 결국 소집된 의사들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왕의 정자수가 극히 적고 운동성이 사실상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보고서는 즉시 봉인됐습니다. 왕실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카를로스 2세는 30대였지만 거울 속 얼굴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200년 근친혼이 만들어낸 결말이 자신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700년 가을 39세의 카를로스 2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1세, 죽어가는 왕의 침실 밖에서 열강들은 이미 스페인의 빈 왕좌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절단이 오갔고 압박이 이어졌어요. 숨이 꺼져가는 왕에게까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마지막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닌
프랑스 부르봉 가문의 앙주 공 필립을 후계자로 지명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혈통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스페인은 강한 왕이 필요하다. 합스부르크는 끝났다. 200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1700년 12월 1일 그는 용서를 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어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200년 통치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한 몸에 숨이 끊기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왕이 숨을 거두자 의사들이 시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심장은 후추 알만했고 폐는 썩어 있었습니다.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액체만 가득했고 고환은 위축되어 검게 변해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200년 근친혼의 결과가 한 사람의 몸에 압축된 거예요. 보고서는 즉시 봉인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후계 지명에 반발한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들고 일어났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따지고 보면 썩어 문드러진 합스부르크의 빈 왕좌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그 허망함이란 새 왕 필리페 5세가 마드리드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낯설어했습니다. 스스로 걷고 똑바로 말하는 왕, 너무 오랫동안 망가진 왕만 봐온 탓이었어요. 건강한 왕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합스부르크가 얼마나 오래 썩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 과학자들이 카를로스 2세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근친교배 계수 0.224, 친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가지 이상의 유전 이상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생물학적 경고였던 겁니다. 루이 14세는 손자 필리페 5세에게 말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새로운 피를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유럽 왕실의 근친혼은 멈추지 않았어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에게 번진 혈우병은 합스부르크의 비극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된 사례였습니다. 역사는 경고를 남겼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박물관에 걸린 초상화 속 카를로스 2세의 얼굴을 보면 뭔가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일그러진 턱, 흐릿한 눈빛, 순수한 피를 지키려다 스스로를 지워버린 왕조의 마지막 얼굴이에요. 오만이 만들어낸 결말이 캔버스 위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외부의 적에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바로 순수한 피에 의해 내부에서 천천히 썩어간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어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역사는 이미 답을 내놓았어요. 합스부르크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아직 유효합니다. 고립은 순수함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을.